안녕하세요. 저는 제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마다 묘한 웃음과 한숨이 동시에 지어지는 여자인데요. 즐겨 듣는 톡톡 사연에 제가 겪은 이야기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의 외가, 그러니까 친정엄마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제 친정엄마께서는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셨어요. 나이 순서대로 큰이모, 외삼촌, 친정엄마, 그리고 막내인 작은 이모였던 건데요. 작은 이모가 지방의 맏둥이일 뿐더러 늦둥이였습니다. 당시의 외가의 주머니 사정은 몹시 안 좋은 편이었고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막내딸이 태어나니까 기쁨보다는 착착함이 모두 앞섰다고 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분명히 축복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현실이 너무나도 차가웠기 때문이에요.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 맞이인 큰이모는 당연히 언감생심, 학업에는 욕심을 못 내셨고요. 일찍이 돈을 벌러 다니시다가 좋은 결혼 자리가 들어와서 또래 친구들보다 이르게 시집을 가셨습니다. 가난한 친정을 둔 탓에 큰이모는 시집을 가신 후에 눈칫밥을 드시며 지내느라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하나 받게 되셨습니다. 큰이모가 친정 형편이 안 좋고 식구들이 각자 먹기 살기 바쁜데 어린 막내가 딸려 있어서 난감하다는 사실은 그 시댁 집안에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큰이모의 시댁 집안의 어떤 어르신 내외께서 고민을 하시다 막내 동생을 대신 맡아서 키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웬 행제야, 잘된 일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미친 거였지. 아주 냉큼 홀려서는 그 말을 따라버렸으니. 옛날에는 왜 그렇게들 무지하고 무식했던 줄 몰라. 훗날에 와서야 큰이모는 그 순간을 씁쓸하게 여기셨습니다. 큰이모뿐만이 아니라 외가 식구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서 동의를 했었대요. 막내인 작은 이모한테는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당시에 7살이셨던 작은 이모가 난데없이 그분들한테 가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는 지역이 좀 멀었다고 해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거리가 그다지 안 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도로 사정도 안 좋고 하니까 상당히 먼 동네로 보내신 거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보내놓고도 왕래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집안에 이모 조모가 있었어도 어린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놓은 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 다 마음에 걸리셨다죠. 어린 자식을 위해서 그게 더 좋은 선택이었고 다시 떳떳하게 데려오려면 얼른 가세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신 두 분은 더욱 바쁜 일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설마 작은 이모를 맡아주기로 하신 그 내외분들이 밖에 멀리 나들이를 갔다가 작은 이모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놓고서 그분은 아이를 단 3달 만에 잃어버렸다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니까 바로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민망해지는 상황을 너무 꺼리셨다는 것, 단 하나 이유 때문에 잃어버린 아이를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시간들이 아깝게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주변 일대에 수소문하셨었고 경찰서에도 들락날락 하셨던 흔적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자력으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아무도 모르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이모는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영원히 비밀로 만들 수 있었겠나요? 불가능이죠. 그러니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멀리 나들이를 나갔다가 인파에 섞여서 작은 이모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전말을 두 분이 실토하셨을 때 큰이모는 그 자리에서 반쯤 혼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애초에 그런 제안을 듣지만 않았어도 그걸 냉큼 친정에다가 알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막내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 어린 것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길을 헤매며 얼마나 무서웠을지. 아,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아. 이제 내가 막내를 찾기 전에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큰이모는 엉엉 울며 가슴을 치셨고 그 옆에서는 외할머니 또한 죄책감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다 못난 어미 탓이겠지. 자식이 잘못되면 무조건 어미의 잘못인 거야.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내가 우리 막내한테 뱃속에서부터 너 왜 생겼니? 라고 했었다. 눈치도 없이 내 뱃속에 왜 자리를 잡았냐고 따졌었다. 그러니 처음부터 글러먹었던 이런 못난 어미의 죄를 하늘이 좌시하지 않은 게야. 모든 것이 나의 죄야. 나의 죄. 착잡하게 입을 꾹 다물고 계셨던 외할아버지께서는 언제부터인가 집에 잘 안 들어오셨다네요. 밖에서 술을 그렇게 드셨대요.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하니 초상집 수준이라서 아무도 그런 외할아버지를 만류할 엄두조차 못 냈었다고 합니다. 각자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외할아버지께서는 건강을 원체 안 살피며 그렇게 지내신 탓에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큰이모는 가슴에 짐덩어리를 더하게 되셨고 화병을 끌어안은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셨죠. 당신 때문에 막내 동생과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라고 자책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어쨌거나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는 게 어찌 보면 대단한 대목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때는 시댁 쪽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음에도 며느리로서 그걸 원망하거나 이혼을 생각한다거나 그게 어려웠던 듯 싶어요. 무엇보다 친정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꾹 참고 사신 영향이 컸죠. 큰이모는 화병에 걸리셔서 하소연을 하고 신세한탄을 하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오죽하면 어리디 어렸던 저를 붙잡고 우는 소리를 자주 하셨었죠. 인생이 너무 힘들고 가슴 꽉 막히는 일들만 많다면서 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멀뚱멀뚱한 눈빛을 보고 당신이 또 싫어나 하고 말았다며 한숨을 내쉬고는 하셨었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러는 게 아닌데 어린애가 대체 세상에 대해 뭘 안다고 너한테 자꾸만 이렇게 떠들어댈까. 네가 나이에 비해 차분하고 어른 이야기를 워낙 잘 들어주니까 내가 자꾸 일어나 봐. 너를 곤란하게 해서 내가 미안하구나. 그런데 나도 옛날에는 아니랬어. 세월이 나를 갉아먹은 거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나처럼 되지 마라. 나처럼 그놈의 돈 때문에 많은 것을 꾹 참으면서 사는 사람은 되지 마. 알았지? 네가 어른이 됐을 때는 세상도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게 변해 있을 테지. 이모도 좋게 된 세상 꼭 저랑 같이 봐요. 그래? 그럴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그 차분하고 배려심 있는 성격 덕분에 잘 살 거야. 비록 저에게 신세한탄을 많이 하시는 분위기는 했으나 저는 큰이모가 좋았습니다.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덕분에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며 잘 따른 큰이모는 화병 때문에 그러신 건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무척 안 좋아지셔서 안타까울 따름이었죠. 건강이 안 따라주니까 뜻대로 일상생활도 못하셨고요. 외가의 사남매 중 둘째인 외삼촌은 건실하게 잘 사셨습니다. 치열하게 일을 열심히 하셨고 가정도 잘 꾸리셨고 일적으로 머리도 잘 쓰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사셨는데 사기를 당하고 마셨어요. 그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되었던 게 아니라 딱 한순간에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삼촌이 저희 집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셨다거나 그러신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베풀며 사는 것에 능통하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집안에 이런 형제 자매를 두신 분이 계신가요? 돈도 잘 벌고 여유롭게 사는데 그걸 나누지 않고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경우요. 아무튼 외삼촌은 그런 분이셨다고는 해도 아무도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안 계신 자리에서도 뒷말 한 번 안 나왔을 정도였죠. 비록 속으로는 각자 섭섭해했을지어도 외삼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군 성공을 아무도 배아파하거나 탐하지 않았죠. 저 역시 집안에 외삼촌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렸던 제가 친구들 앞에서 가족 친척 이야기를 나눌 때 자랑할 만한 유일한 구석이 외삼촌 댁이었으니까요. 그랬건만 외삼촌이 사기를 당해서 그간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으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충격에 알아 누우셨죠. 또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 다름 아닌 외숙모의 오랜 지인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외숙모 역시 극심한 충격을 받으신 뒤 쓰러지셨습니다. 성공까지 가는 길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인데 그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찾은 바늘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더구나. 다시 사막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손에서 놓치고만 바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야. 전 재산을 사기 피해로 날리신 뒤 외삼촌은 자꾸만 술을 드셨고 정신 다잡고 다시 시작해보라며 위로를 건넨 친정엄마를 향해 저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차곡차곡 잘 쌓은 것 같아도 그게 한순간에 흩어지는 모래성일 수도 있는 게 성공이라는 이름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군요. 저희 집은 외삼촌 댁이 겪은 사기 피해 같은 재산이 날아가는 우여곡절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없이도 그냥 원래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시작 전부터 어려웠을 뿐이에요. 그게 다이긴 했는데 남들보다 재산을 모으기 불리한 상황이라면 벌어진 바가 있기는 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게 졸음 운전차에 치이셨는데 그때는 진짜 돌아가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하게 되긴 했으나 자기는 보상해줄 돈이 한 푼도 없고 들어놓은 보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배째라 식으로 나왔어요. 저희 가족만 피눈물을 흘려야 했죠. 저는 형제가 위로 오빠 하나만 있습니다. 친정 오빠는 일찍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돈을 버는 길을 선택했어요. 친정 아빠께서 당하신 사고의 여파 때문이었죠. 친정 오빠가 진작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바로 벌겠다고 하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무척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러지 말라고 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저희 집의 힘든 사정을 말해주는 단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정 오빠가 대학을 안 가기로 했다는 게 괜히 아쉬워서 장학금 지원해주는 곳이나 학비가 저렴한 곳을 알아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나 친정 오빠는 씁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었죠. 내가 머리도 별로잖아. 막말로 내가 천재였다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공부를 했겠지. 땅 파서 동전이라도 주어서 그걸로 학비 마련한다고 했을 거야. 하지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미련 없어. 부디 너라도 대학 갈 때 나처럼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길이라도 닦아놓을 거야. 저희 집은 형편이 항상 여의치 않았으나 가족끼리는 화목했던 듯 싶어요. 친정 오빠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요. 그 덕에 친정 엄마께서는 살뜰하게 친정 아버지를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네 엄마 아니었으면 죽은 목숨이었어. 만약에 목숨을 건사했어도 이만하지는 못했겠지. 네 엄마의 그 정성이 나를 살린 거야. 친정 아버지께서는 비록 휠체어에 의지하시기는 했어도 멀쩡한 컨디션으로 웃으며 퇴원을 하셔서 당시에 병원 의료진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고 박수를 쳐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멀쩡히 퇴원을 하신다는 건 병원에 실려 오셨을 때만 해도 진짜 아무도 상상조차 못한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저는 혼자서 생활을 했었죠. 잠에 드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항상 혼자서 했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집에 오는 것도 당연히 혼자였고요. 일터에서 숙식까지 해결하며 돈을 버는 친정오빠, 건강 회복에 사활을 걸고 전념하시는 친정 부모님. 그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었죠. 자그마한 집안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싹 다 청소를 했던 탓에 늘 반질반질 깨끗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감수성을 지닌 학창시절이었으나 외로이 집에 와서 친정 엄마께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신 메모를 보면 천천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귀찮아하지 말고 양치하기, 밥그릇은 밥 다 먹자마자 물에 꼭 바로 불려놓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적어 놓으셨거든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가난과 친했던 제가 친정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긴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신 와중에
밝고 활기찬 학교 생활하고 있을 리는 없었죠. 학교에서 좀 힘들게 지냈어요. 저를 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애들은 항상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성격 더러운 무리 애들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가 항상 머리끈을 똑같은 걸 쓰고 양말도 똑같은 걸 신고 실내와는 떨어지는 걸 본드로 붙여서 신는다고 그걸 트집을 잡으면서 막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멀쩡한 머리끈이니까 당연히 계속 쓰는 것이고 양말은 똑같은 디자인을 여러 개 사야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것들이었고 본드로 붙인 실내화는 튼튼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받아쳤더니 걔네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집에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수치심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진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안 쪽팔려? 이러는 거 너무 유치하고 우스운 행동이잖아. 우리 집이 가난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너희가 돈이라도 줄 거야? 불우이웃한테 성금이라도 해줄래? 매점 가서 먹을 거라도 하나 사서 쥐어줄 거야? 그럴 거 아니라면 제발 입 좀 닥쳐. 너희들 아가리에서 똥내나 칫솔 치약도 없나 봐? 그러자 걔네들이 전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씩씩거리면서 아무도 저한테 반박을 못했어요. 그때 상황을 관망만 하고 있던 아주 깍쟁이 같았던 반장 여자애가 다가왔습니다. 항상 유난을 떠는 애였죠. 저한테 행사 참가비도 아직 안 낸 거지 주제에 목소리 크게 떠들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그때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이었고 참가비를 내라는 가정통신문이 내려온 상태였거든요. 저 빼고 다들 냈다면서 시비를 거는 모습에 제가 또 피식 웃어줬습니다. 그거 기한 내일까지잖아. 내일까지만 내면 되는 건데 웬 헛소리야? 너만 안 냈으니까 짜증나서 이러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제 이거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너 때문에 못 끝내고 있잖아. 거짓말 좀 하지 마. 나 말고 안 낸 사람 2명이 더 있던데. 명단 정리된 거 내가 아침에 봤거든. 근데 왜 나한테만 시비야? 아, 네가 자꾸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얌전히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어. 대가리가 있으면 알아서 기란 말이야. 구질구질한 거지 주제에. 어떻게 나랑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 왜 돈 없는 애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고. 암만 생각해도 기분 나빠.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싫기 때문이란 이유였죠. 참 한심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툭툭 세게 찌르더군요. 제가 못 참고 당장 반장에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너는 돈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가리가 없나 봐. 아예 개념 자체가 없네. 쓸모없이 모양만 달려있는 대가리니까 맞아도 안 아프지? 괜찮지? 제가 이죽거렸더니 반장이 열받아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 머리채를 뜯다가 지나가던 선생님께 걸려서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잠시 후에 담임 선생님이 오시더니 한숨부터 푹 내쉬었고요. 그런데 저만 혼났어요. 왜 자꾸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고 반 분위기를 시끄럽게 망치냐면서 저한테 글러먹은 녀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50대 중반 나이이셨던 담임 선생님의 반쯤 벗겨진 대가리를 보며 망설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요? 이번 일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시비가 걸렸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난 일들은 뭐가 있었죠? 제가 뭘 잘못했었는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세요. 뭐? 이 녀석이? 그러니까 네가 하여간에 항상 잘못을 하잖아. 모범적인 반장을 본받아서 너도 잘 지내면 혼낼 일이 뭐가 있겠어? 반장이요? 아, 하긴. 저번에 반장 엄마가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께서 굽신거리는 거 제가 보긴 했었어요. 반장 엄마 차가 있는 데까지 배웅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러자마자 담임 선생님의 소뚜껑 같은 손이 제 머리통을 강타했었죠. 옆에서 피식피식 웃고 있던 반장마저도 깜짝 놀라서 비명을 작게 지를 정도였고요. 저는 간신히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어디서 무식하게 기어올라? 이 시건방진 녀석, 싸가지 없이 선생님한테 맹랑하게 굴어?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든?
네 집안 구석꼬라지 알만하구나. 너 같은 건 어차피 사회에 나가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어. 집구석에서 배우는 게 없는 애들은 사회에서도 배우는 게 없거든. 애비애미 수준 따라서 가는 거지. 어라? 선생님이랑 반장이랑 비슷하네요. 혼자서 금방 흥분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반장은 대가리가 장식이던데 선생님은 직업만 선생일 뿐 선생으로서의 사명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직업이 장식인가 봐요. 집구석에서 배우는 게 없는 애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할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신랄하게 대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께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저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하셨죠. 옆에서 반장은 덜덜 떨면서 보고만 있었고요. 교무실에는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가득했으나 아무도 눈이 돌아간 중년의 남자 선생님을 만류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젊은 여자 선생님께서 나서주셨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얘 하나 잡겠어요. 학생 상대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린 학생에게 일침을 받은 것도 모자라 젊은 여자 선생이 당신을 가로막았다는 것에 화가 나서 씩씩거리던 담임 선생님께서는 꽂힌 시선들의 하나같이 경악에 깃들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는 갑자기 기세가 누그러지셨죠. 헛기침을 하시더니 황급히 교무실을 나가셨어요. 여자 선생님께서는 저를 양호실로 데려가 주셨죠. 그리고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은근하게 소문자자한 독종이구나?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더니 오늘 보니까 정말이네. 발톱을 가진 건 좋지. 멋진 일이지. 하지만 때가 적절해야 돼. 그걸 맞추지 못하면 너는 네가 지닌 발톱이란 무기 때문에 되려 밉보이며 살게 될 거야. 그 요령을 배웠으면 좋겠어. 남들은 그 요령이라는 걸 살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익히지만 너는 빠르게 배우고 익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왜요? 저는 왜 빨리 익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점은 너는 이미 아는 것 같구나. 씁쓸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이 퍽 다정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 엄마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맞아서 살갗이 터진 제 뺨을 보시고는 누가 이랬냐고 호들갑을 떠셨죠. 저는 그냥 친구하고 학교에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왜 싸운 거냐고 하시길래 그냥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게 되었다고 했었죠. 말썽 피워서 죄송하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날 늦은 밤 친정 엄마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큰이모와 통화를 하셨어요. 일부러 태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분명 학교에서 큰일이 있었나 봐. 근데 본인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숨기려는 걸 보니까 내가 캐묻지도 못하겠어. 우리 딸이 저렇게 철이 들었다. 속이 깊어. 그래서 슬프다. 언니, 나는 내 자식들이 일찍 철들기를 바란 적이 없어. 만약 해맑게 크기만을 바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부족한 환경이 내 자식들을 속 깊고 성숙하고 빨리 철이 든 아이들로 만들고 내몬 걸까? 특히 나는 진짜 우리 딸한테 미안해서 미치겠어. 학교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분명 많았을 텐데 입 꾹 다물고 그냥 초연하게 지내니까. 잘 사는 집안 애들이 유독 지금 그 학교에 몇몇 있어서 더 신경이 쓰이네. 언니, 우리도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고 이악 물고 지낸 적이 많았지만 우리 딸은 언니하고도 다르고 나하고도 다른 것 같아. 누구 닮아서 이럴까? 언니도 지금 내 얘기 들으면서 막내 동생 생각이 나지? 우리 막내가 여태 우리 곁에 있었다면 어떤 사람으로 자랐을까? 곁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 딸이 혹시 자기 작은 이모하고 닮은 것인지 비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친정엄마의 먹먹한 목소리를 자는 척하며 엿듣고 있었던 저는 또 대화 내용이 작은 이모라는 존재로 흘러가고야 만 것까지 확인하고서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이상을 듣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던 작은 이모는 외가에서 잊혀질 수도 지워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문득 친정엄마의 입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때마다 저는 작은 이모가 대간절 이 세상에 아직 계시기나 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졌던 듯 싶어요. 사실 친정엄마께서는 막내 동생이 허무하게 사라졌던 그 당시에만 가슴을 아파하셨다가 이후에는 외가 식구들 중에서 가장 평탄한 마음으로 일상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사라진 막내 동생의 존재를 애틋하게 여기게 되셨던 거예요. 자식들을 낳고 키우시면서 그렇게 되셨다고 해요. 내가 직접 자식들을 낳아보니 7살이라는 나이가 무척 어리기만 하더라. 그걸 알게 되니까 그때 내가 왜 우리 막내를 지키지 못했나 싶어서 진짜 미칠 것 같아졌어. 막내의 바로 위영재가 나였는데 내가 책임지고 동생만 잘 돌보았어도 애당초 걔가 그 집에 맡겨지지도 않았을 텐데 나는 대간절 언니가 되어가지고 그때 손 놓고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내가 무책임했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 나 스스로 그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막내한테 정말 미치게 미안하더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괜찮으니까 제발 어디선가 사지 멀쩡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야. 저희 남매를 앞에 앉혀두고 친정엄마께서는 그런 소회를 밝힌 적이 있으셨죠. 친정엄마께서 작은 이모에 대한 애잔함을 깊이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그렇지만 저는 냉정하게 친정엄마의 살아생전은 물론 제가 사는 동안에도 작은 이모의 존재를 마주하기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친정오빠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저와 시선을 맞추었죠. 저희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무사히 퇴원을 해내신 이후 친정오빠는 보람을 느끼고서 더욱 부지런히 살았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공부머리라는 게 존재를 하더군요. 타고나기를 공부 쪽에 두뇌가 발달한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니었고요. 그런 주제의 사교육 같은 건 꿈도 못 꾼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내려졌으니 바로 담임 선생님의 손찌검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가히 저의 은사님이세요.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셨고 문제집들을 선물로 때마다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네요. 꽤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를 위해 학비를 꼬박꼬박 모아왔던 친정오빠가 돈을 다 대주었고요. 덕분에 대학교 다니는 내내 돈을 버느라 시간과 체력을 다 버리는 불상사를 겪지 않을 수 있어서 성적 관리를 잘했습니다. 악바리처럼 공부했고 취업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꽤 괜찮은 대학에 이어서 더욱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합격 결과를 받아들었던 날 내 식구가 부둥 껴안고 난리를 쳤었죠. 친정아버지께서는 눈물도 훔치셨습니다. 못난 아비 밑에서 자식들이 왜 이다지도 잘났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저 자식 복 하나는 잘 타고나서 이렇게 기쁨의 눈물도 사치스럽게 흘려보내는구나. 장하다. 정말 장하다. 강자가 약점을 내보이면 친근한 것은 되지만 약자가 약점을 내보이면 먹잇감이 될 뿐이죠. 학교라는 작은 정글이자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저는 일찍이 그걸 깨우친 경우였기에 감정 기복 없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약하게 보이면 저만 손해였으니까요. 내가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아버지 사고 나셨을 때였네. 정말 오래되었구나. 심지어는 저를 심하게 때리셨던 과거의 담임 선생님께 맞았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었죠.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제 취업 성공 소식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우시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어느새 친정엄마와 오빠까지 눈물을 훔치고 있었으나 저는 몰래 돌아서서 눈물을 얼른 닦아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를 악물고 살 각오였으니까요. 저는 제가 목표로 삼던 곳에 취업을 했으니 친정 오빠를 결혼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시 친정 오빠는 새언니와 3년 가까이 교제 중이었죠. 새언니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법 유복하게 집안이 살았는데 먼 친척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운 경우였습니다. 가족들이 심지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죠.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어디서 많이 본 경우였어요. 저희 외삼촌 댁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았는데 친정 오빠가 그래서 새언니와 마음이 통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새언니는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사무직 일을 다니고 있었고 모아놓은 돈은 1,000만 원 남짓이었어요. 버는 돈도 적은데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그랬죠. 돈이 고팠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친정 오빠가 저한테 아끼지 않고 돈을 지원해 주시는 것에 불평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본인은 사회인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저를 볼 때마다 맛있는 걸 사주었고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해내서 반드시 두 사람의 결혼에 지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거절은 바라지도 않았고요. 친정 오빠와 새언니는 감동과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며 제 뜻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입사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딱 50만 원을 제하고는 모두 두 사람의 결혼 자금으로 주었어요. 기껏 들어간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벌고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는 없었으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대신 느꼈죠.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힘들어하시던 큰이모는 제가 잘 돼서 행복하다며 기운 없는 일상에 제 소식이 유일한 활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후 외삼촌 내외는 얼굴에 그늘을 단 채 사셨죠. 그 자식들인 제 사촌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요. 그런데 친정 오빠와 결혼한 새언니가 얼굴에 그늘 한 점 없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사는 걸 보고 사촌들이 많은 생각을 했다네요. 똑같이 큰 사기를 당해서 집이 망했는데 밝은 얼굴로 꿋꿋하게 살다가 행복한 결혼을 해서 잘 사니까요. 그 이후로 사촌들도 절치부심해서 저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제가 좋은 대학에다가 좋은 직장을 간 덕택이라며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외할머니 얼굴에 전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깊은 주름들이 자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다른 병에 걸리는 건 무섭지 않아. 늙은이의 숙명이니까. 하지만 치매만큼은 절대로 걸리고 싶지 않구나. 치매에 걸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네? 치매가 무서운 병이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곁에 있어 드릴 텐데 죽는 게 낫다뇨.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치매에 걸리거든 잃어버린 막내딸을 행여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내가 못 알아볼 것 아니냐. 자식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나는 부모 자격이 없는데 그 자식을 못 알아보기까지 한다면 그것만큼 죄악은 없을 거다. 여태까지 작은 이모에 관한 그 어떤 소식도 접하신 적 없었고 옛날 그때가 끝이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작은 이모를 만나실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을까? 네 작은 이모 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있어. 먼저 떠난 영감이 이따금씩 내 꿈에 나와서 말을 해주거든. 우리 막내딸 아직 거기에 없다네. 그러니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게 부디 내가 죽거나 치매에 걸리기 전이기를 바랄 뿐이야. 그러면서 외할머니께서는 당신의 몸과 정신이 더 쇠약해지기 전에 제가 결혼하는 것도 얼른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큰이모의 건강 상태도 영 좋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조바심이 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 결혼은 딱히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었고 자존심도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났다고 으스대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약하고 유약한 남자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와 성격이 잘 맞고 가치관이 비슷하다면 좋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남자 소개가 들어왔어요. 집안도 아주 유복하고 인물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완벽한 남자였는데 그런 사람을 저에게 갖다 붙인다고요? 여러분이 저 같으면 얼씨구나 하시겠나요? 쉽게 그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죠. 일단은 떨떠름하실 겁니다. 제가 그러했어요. 하지만 소개를 거절할 수는 없었죠. 왜냐고요? 연결해준 사람이 바로 저에게 은사이신 그 여자 선생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랜 지인 또한 교사직에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그 남자를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었어요. 여자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청년이라면 내가 꼭 만나보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나의 애제자다. 이렇게 성급히 구셨고요. 저를 연결해 주셨던 겁니다. 은사의 성의를 거절할 만큼 제가 경우가 없지는 않아서요. 자리에 나가봤죠. 그랬다가 그 당일에 사귀기로 했습니다. 유복한 집안, 괜찮은 인물, 그것보다도 우선시되는 건 저와 대화가 잘 통한다는 점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서로가 잘 통한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고 시간 끌 것 없이 사귀기로 했어요. 살아온 환경, 배경과 상관없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그랬습니다. 남자친구와 있으면 나누지 못할 주제가 없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편했고 즐거웠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줬어요.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친정 식구들은 흐뭇해하면서 제 뜻대로 어디 잘해보라고 해줬기에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요. 관건은 남자친구 집안이었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사이였으니 이제는 저에게 예비 시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에다가 저랑 결혼하겠다고 말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혔어요. 더 좋은 결혼을 하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제가 좋은 결혼이 바로 좋은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마셨으면 합니다. 남자친구가 강경하게 나갔고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그렇다면 제 얼굴이나 보자고 하셨어요.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신 거죠. 예비 시아버지께서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자 예비 시어머니와 그 딸은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그 딸이라 하면 저에게 예비 시누이 됐던 사람인데요. 당시 예비 시누이는 교제 중이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사촌이 전 국민이 다 아는 톱스타였습니다. 집안이 굉장했죠. 본인은 그런 집안의 상대와 사귀고 있는데 오빠가 변변치 않은 집안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안 둬? 내 새언니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건 누구나 노력하면 잡을 수 있어. 그러나 타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야. 나는 그 영역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야. 괜히 태생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 그런 소리를 듣고 남자친구는 머리 아파했죠. 저를 만나 단판을 짓고 싶은 기세길래 제가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누이를 먼저 따로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른들보다야 편할 것 같았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예비 시누이의 사진을 얼핏 본 적이 있었어요. 화목한 가정이었으나 남매 간의 우애가 대단하지는 않아서 둘만 찍은 건 아니었고 관광지에 가서 가족이 함께 찍은 것들이었죠. 그것만 봐서는 예비 시누이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또한 이름이 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미니가 아니라 수민이었습니다. 그 친가에서 예비 시누이가 어렸을 때 끝자를 따서 미니야라고 불렀는데 그게 집안에서 애칭으로 굳어졌고 발음 때문에 저는 미니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예비 시누이 김수미는 학창시절에 저에게 구린 인상을 선보였던 바로 그 반장이었습니다. 자리에서 단박에 서로를 알아보았죠. 저는 첫째로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었고 둘째로 글렀구나. 이왕 글렀으니까 쟤한테 한 방 먹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전화 용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자 잘됐다는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온 겁니다. 옛날에 교무실에서 제가 담임선생님께 맞았던 거 그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는 걸까봐 스스로 모른 척 외면하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막 뛰고 식은땀이 났어. 크고 나니까 네가 애어른이었다는 사실이 보이더라. 나는 네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한 가족이 되기 싫은데,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를 더 이상 반대 못하겠어. 넌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 내가 너를 못 이겨 먹을 거라는 걸 나는 알거든. 그날 상상도 못한 사람과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재회를 했는데 의외로 결과가 좋아서 별일이다 싶었네요. 제 예비 신우이로 제외한 반장은 뜻을 돌려서 저에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더욱 저에게 마음이 기우셨고요. 이제 남은 관건은 예비 시어머니셨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배웠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멀리 언뜻 뵌 적이 있었던 반장의 엄마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기분 참 묘했네요.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넉살 좋게 구셨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시종일관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파할 때 저를 따로 부르셨죠. 얘기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영특하고 야무지구나. 둘이 잘 사귀어라. 응원할게. 근데 결혼은 아니야. 사귀기만 하고 언젠가 헤어졌으면 좋겠구나. 어째서요? 왜 자식 결혼을 멋대로 정하시나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식들이 완벽하기를 바라니까. 너는 모르는 내 지난 인생이 있어. 그 굴곡 많은 인생 독종으로 버티며 살아왔다. 내 자식들을 품에 안은 순간 완벽한 인생을 안겨주기로 결심했지. 나는 내 자식들에게 가능한 더 멋지고 완벽한 인생을 안겨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제가 따님과 동창인 건 들어서 아시죠? 저는 당시에 따님이 담임 선생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웬만하면 안 우실 것 같아요. 뭐? 황당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눈물이 없기는 한데, 그게 뭐?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로 눈물이 없는 건 아니고 올 시간에 이를 한 번 더 악무는 게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럴 뿐이에요.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늘어놓았는지 현재에 와서도 의문이에요. 입이 제멋대로 움직였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생각이 많은 얼굴을 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도 나 같은 사람인가 보구나. 원래 사람은 동료를 알아보는 법이지. 근데 나는 우여곡절 많이 겪은 여자, 내 아들하고 붙여주고 싶지 않다. 부모님이 오래도록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며 그런 후진 집안을 내 아들한테 처가 삼으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뜻을 꺾지 않으시겠다는 기세였죠.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 데다가 예비 시누이는 제 정체를 알자마자 백기를 든 상태였으니 홀로 반대표를 던지고 계셨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셨죠. 결국은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점이지만 불참하겠다고 선언하셨던 예비 시어머니를 남자친구가 애걸복걸하며 설득하고 부탁을 드려서 간신히 오시게끔 한 것이었더라고요. 인원수 맞춰서 넷씩 모였습니다. 저희 측은 원래 새언니도 같이 올 예정이었는데 그때 조카가 열감기가 심했던 때라 별 수 없었죠. 친정 부모님과 오빠, 저 이렇게 저희 측이 먼저 와서 긴장해 있었고 산대 측이 나중에 도착했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웃으며 들어오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무표정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으시며 저희 측을 무심코 보셨다가 움찔하시는 게 보였어요. 약간 놀란 눈으로 친정 오빠 쪽을 빤히 보더니 이내 친정 엄마에게로 시선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참고로 저희 남매가 외모가 저는 친탁을 했고 친정 오빠는 외탁을 했습니다. 어색하게 첫인사를 오가던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불쑥 제 친정 엄마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례지만 원래 덕에 그렇게 점이 여러 개 있으셨나요? 이거요. 날 때부터 있었어요. 밑쪽이라 정면에서는 잘 안 보여서 그냥 살죠.
아이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는 화장으로 좀 가릴 걸 그랬나 봐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금 다급한 음성이었고 모두 어리둥절해졌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혹시 시비를 걸려고 일부러 저러시나 싶었습니다. 그때 더욱 다급하게 질문을 이으셨죠.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성함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형제 관계라든지 그런 정보가 일절 없으니까. 이종순이에요. 고향은 동두천인데 사남매이고 막내 동생은 어릴 적 잃어버렸어요. 저기 공교롭게도 저도 왠지 비슷한 게 궁금해진 참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었나요? 친정 엄마께서 조심스럽게 답하신 것에 제가 놀라는 것도 잠시 예비 시어머니께서 입을 틀어막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셨어요. 모두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남자친구가 얼른 부축을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뿌리치셨고 다시 일어나시더니 친정 엄마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그 사이 친정 엄마께서는 뭔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언니, 나 끝순인데 혹시 알아보겠어요? 내가 언니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친정 엄마께서 울부짖으셨습니다. 막내야, 너 맞구나. 네가 맞았어. 설마 너인가 싶으면서도 내가 말도 안 되지 하며 넘기려고 했다. 근데 너였구나. 너였어.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 아니 작은 이모가 오열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태에 경악한 채였어요. 세상에, 예비 시어머니셨던 그분이 바로 제 작은 이모이셨던 겁니다. 작은 이모는 한참 오열하시더니 호흡을 고르시고 나서야 말을 이으셨죠. 워낙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항상 작은 언니는 나를 품 안에 끼고 놀아줬는데 어렸던 내 시야에는 그 턱에 있는 점이 보였죠. 그걸 장난스레 손으로 찔러보곤 했었거든요. 다른 기억들은 흐려지고 진짜인지 상상인지 헷갈렸는데 그 기억만은 선명했어요. 미아가 됐던 작은 이모는 낯선 곳으로 자꾸만 옮겨지니까 겁을 먹었고 충격으로 말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도 말을 똑바로 못해서 경순이라고 이름을 잘못 기재가 되었다네요. 경순이란 이름으로 고아원으로 보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양을 가셨고요. 사고로 막내딸의 이름 부잣집에 가셨고 새 이름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의 자리를 차지한 입양아를 그 집 형제들은 반기지 않았다네요. 극심하게 따돌렸죠. 때리고 옷장에 가두어둬서 이틀을 갇혀 있었고 거기에서 소변 지리고 쫄쫄 굶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정을 모르고 크셨대요.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의 목표이셨다네요. 친가족에 대해 기억을 거의 못했으니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부터 꿈자리가 이상했어요. 자꾸만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진짜 우리 가족의 집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잊고 살았던 그 동네 풍경이 자꾸만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러면서 내 언니 오빠에 대한 기억들도 피어올랐어요. 이렇게 되려고 했나 봐요. 작은 이모의 얘기를 친정엄마께서는 가슴을 치며 들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우리가 친척이었기에 잘 통했던 거였냐며 멍하게 눈물을 훔쳤죠. 예비 시누이가 됐던 반장은 저와 친척이란 사실에 경악해서 넋을 놨었고요. 소식을 들은 큰이모 먼저 달려오셨고 외할머니를 외삼촌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큰이모는 무려 50년 만에 재회한 당신의 막내 동생 앞에서 그때 일을 설명하셨고 서로 울기만 하셨어요. 작은 이모는 본인이 어째서 당시 그 집에 가게 됐었는지 내막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며 작은 이모를 부둥켜 안고 안아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휩쓸고 지나간 뒤 늘 편찮으셨던 큰이모는 기운을 차리셨고 놀랍게도 이혼을 하셨습니다.
의리로 의무감으로 이어온 결혼 생활 이제 때려치우련다. 자식들도 다 키워놨는데 뭐가 중요하겠어? 외할머니와 함께 사시기 시작하셨고 신기하게도 두 분 다 안색이 점차 밝아지셨어요. 그곳으로 작은 이모는 엄청 드나드셨죠. 너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전부 네 덕분이야. 저에게 얼마나 인사를 많이 하셨던지 몰라요. 저는 따지고 보면 반장 덕분이었다는 웃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친척이었기에 이렇게 되려고 운명에 이끌려서 그때 작은 접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은사이신 여자 선생님께서도 이 모든 걸 아시고 깜짝 놀라셨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와는 당연히 헤어졌습니다. 이럴 운명이었다고 서로를 다독였네요. 작은 이모의 지원으로 외삼촌은 아담한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게 잘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됐을 때 작은 이모가 지원을 다 해주셨어요. 신혼집까지 장만을 해주셨으니 말 다 했죠. 이런 걸 보면 애틋한 마음이 담긴 운명이란 이름은 절대로 꺼지지 않은 불꽃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생판 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써보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머쓱하기만 한데요. 오히려 그렇기에 제가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감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저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가정 환경이 되게 외로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바람나서 집을 나가셨고요. 그래서 얼굴이 기억도 잘 안 나고 가물가물합니다.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그 얼굴이 어머니인 것인가? 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이 이사를 가면서 짐 정리하다가 우연히 옛 사진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남아있는 걸 한 장 발견할 수 있었죠.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진은 다 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사진으로 접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딱 한 장이 있었더라고요. 앨범이 아니라 가계부 노트에 끼워져 있던 것이라 발견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5살 때의 기억은 거의 다 소실된 것이었고 제가 보정해서 멋대로 어머니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었나 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얼굴형이 기다란 편인데 저는 턱이 짧고 동글동글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얼굴형이 딱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 점을 눈치채고 나서 왠지 슬퍼졌었어요. 그 사진은 아버지 몰래 제가 감추어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군 입대 전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얘기를 슬쩍 여쭈어보았는데 소식을 전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얼추 애 낳고 산다는 걸 10년 전인가 우연히 들으셨다곤 하는데 그 후로는 아시는 게 없대요. 어머니 때문에 잃으신 게 너무 많았다면서 과거가 정말 후회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털어놓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안에서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지웠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당연히 외가 친척들이 저에겐 없었고 아버지 또한 몇 없는 가족들이 일찍 다 죽었다고 하셨으니 친가 쪽 친척들도 없었죠. 그런데다가 저는 외동이었으니까 그야말로 저에겐 가족이라고는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를 키우시기 위해 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하셨고 서툰 솜씨나마 요리를 시작하셔서 저에게 맛있는 밥도 차려주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는 라면도 끓이고 계란말이 부치고 볶음밥 만드는 것 하기 시작했지만요. 그리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만드셨는데 잠깐 같이 사는 동안 그분이 저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저를 짐짝이라 불렀고 항상 짜증을 냈으니까요. 제가 대놓고 일러바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걸 알게 되신 아버지는 바로 여자친구와 헤어지셨습니다.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너 잘 키워보겠답시고 열심히 사는 건데 너를 위한 길이 아니라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런 거면 여자고 뭐고 다 필요 없지. 아버지는 한탄과도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그 문장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전역하고 나서 대학교에 복학하며 다니는 동안 친구와 대학가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리고 정식 입사를 집에서 거리가 좀 떨어진 데로 하게 되는 바람에 또 자취하게 됐고요. 회사가 진짜 거지 같아서 1년 채우고 이직 준비해서 옮겼는데 여기도 집이랑 가깝진 않아 저의 자취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이면 집에 가서 아버지랑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일 다니는 동안 여자친구도 사귀었지만 그렇게 뜻대로 행복한 연애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자기는 보고 있으면 되게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거 알아? 그래서 사귈 마음이 들었던 거고. 그런데 난 자기랑 계속 있다 보면 그게 또 문제처럼 느껴져. 나는 정신적으로 독립되고 안정된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자긴 보면 가끔 되게 불안한 사람 같아. 뭐 자꾸 나한테 매달리고 졸라대는 모습 보여서 하는 소리만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내심 충격받았어요. 제가 엄청 내향적이고 소심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 소리가 취기를 빌린 진심처럼 들렸고 저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게 끝내 회복이 안 되어 결국 헤어지기까지 상황이 갔어요. 돌아보면 저는 늘 외로움과 공허함에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저같이 애정에 목마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놈들한테 잘못 걸리기 일쑤였고요. 대학 졸업한 이후 사회인으로 살면서 그런 현상들은 줄어들었지만 제 생활 반경이 달라졌기에 그런 것뿐이었지 제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제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기에 저의 수준에 맞는 소박한 상대를 만나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결혼 생활을 얼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20대를 마무리하며 제가 빈 소원이었어요. 결혼해서 안정적인 충족감을 느끼고 싶었고 제가 아이를 낳는다면 아버지에게도 핏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 큰 선물이 될 것 같았죠. 회사 동기가 저한테 여자 소개 받아보겠냐고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서 말하길래 이게 웬 기회인가 싶어 덥석 받기로 했습니다. 번호를 받아 그분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저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저랑 나이도 1살 차이라 그런지 대화 주제도 엄청 비슷하게 잘 흘러갔어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비극적인 소식이 저에겐 알아들 줄도 모르고 잠깐은 달콤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 제 아버지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었어요. 고질적인 문제였던 간 쪽에서 결국은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 B형 간염이라고 진단받으신 바가 있었어요. 바로 이게 천천히 다른 문제로 강경변이라고 하지만 특히 강경화로 알려진 바로 그 병으로 커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로 일 그만두시라 했고 그래서 쉬고 계신 상태였죠. 제가 큰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건사하실 만큼 드릴 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강경화에서 다시 간암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른 하늘에 떨어진 날벼락 같은 소리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저 막막했습니다. 암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항암 어쩌고 하는 걸 시작하는 것인가?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은 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병든 간은 계속해서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현재로서 권장드리는 것은 간 이식밖에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간 이식 수술을 내밀었어요. 오랜 상담이 이어졌고 저는 간 이식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의 간을 떼어주기로 말입니다. 제 결정을 들으신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지만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데 이게 아니면 아버지는 이대로 죽은 목숨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방법을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요? 무조건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했죠. 이제 겨우 60줄에 들어선 아버지를 허망하게 떠내보낼 순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일상을 뒤로하게 되었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냥 간이식 하기로 했다 그러면 금방 다음 장면에서는 어느새 공여자랑 수혜자가 각각 침대에 누워있고 수술실 들어가고 나와서 회복하고 분명 그렇게 그려졌던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큰 병원마다 이식 장기센터가 있고 전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만큼 신체 장기 공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매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하거나 급성으로 병이 진전된다면 멀쩡했던 사람도 갑자기 장기 이식이 간절해질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혹시 사연을 보고 들어주시는 분들께 어떤 도움이나 참고가 될까 싶어 저의 간이식 과정을 적어드려 볼게요. 간 이식이 필요 상황이라면 1순위는 무조건 가족입니다. 직장을 다니신다면 저처럼 바로 휴가 신청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간 이식 공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검사를 거쳤어야 했어요. 간에 있는 혈관이 복잡해도 부적합 판정이 날 수 있고 간의 크기가 작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성인이라 해서 전부 간의 크기가 일정한 건 아니고 평균보다 더 작은 크기의 간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을 떼어주고 나면 남은 부분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부적합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각종 이유로 부적합 판정이 떨어지니까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 측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전 그런 문제들이 없었고 아버지와 혈액형까지 같았기 때문에 무난한 경우에 속했어요. 최종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여러 검사를 거쳤어야 했는데요. 혈액 검사를 위해 우선 피를 엄청나게 뽑힙니다. 통으로 15개인가 뽑힌 것 같았죠. 헌혈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체감상으로는 훨씬 힘들었습니다. MRI, CT 검사 모두 했고 심지어는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수술 전날에 물도 못 마시는 금식을 해야 했고 제모와 관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핏줄, 정맥에다가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관을 끼우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마음을 다 비우고 받았어요. 별다른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아버지와 저 모두 건강하게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상상만 하려고 했습니다. 병실이 달라서 수술날 아버지를 제가 뵈려고 찾아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나 이거 수술 안 받으련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곧 수술 들어가는데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마음 굳게 잡수세요. 내 아들 몸에 칼을 대야 한다니. 이거 안 된다. 난 못하겠다. 더 살아서 무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아들 건강 떼어서 내가 살아날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 난 이거 못한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간 이식 수술 잘 끝나면 아버지 다시 건강 회복하실 수 있고요. 저도 관리 잘하면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제발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요. 네? 갑자기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셔서 제가 진땀을 빼며 설득해야만 했어요. 간호사가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어요. 수술을 앞두고 간을 받는 수혜자 쪽이 죄책감 때문에 눈물 보이는 걸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을 주는 공여자 쪽이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수술을 안 받겠다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더군요. 그러니 가족이 아니라면 진짜 간이식이라는 건 성사되기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진정시켜드리고 저는 다시 제 병실로 돌아갔어요. 저보다 아버지가 먼저 수술방으로 향하셨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수술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옮겨지는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부터가 다르더군요. 수술 대기실에서도 엄청난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수술실 내부는 진짜 엄청나게 추웠기 때문에 자연스레 몸이 굳었습니다.
무서움과 떨림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몸이 제 통제를 벗어나서 멋대로 덜덜 떨리고 있는데 그 상태로 수술대 위에 제 몸이 고정되었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의료진이 제 팔을 고정해서 묶더라고요. 공포를 느끼고 있으면 마취과 담당 의사가 도착합니다. 저는 또다시 두려움에 패닉 상태가 되었죠. 만약 마취가 안 되면 어떡하지? 눈은 감겨 있는데 의식이 살아있어서 수술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이런 가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오만 걱정에 빠진 저에게 호흡기가 씌워졌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곧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의 의식이 날아가 있는 동안 엄청난 수술이 오갔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눈을 떴는데 추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자동으로 눈이 떠졌어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의료진이 물어보기에 그렇다는 의미로 입을 뻥끗했더니 무슨 조치를 취해주더군요. 수술 잘 끝났다는 말. 그 한마디에 저는 몽롱한 정신에서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제 몸에는 콧줄, 소변줄이 끼워져 있었고요. 피가 빠져나가는 피통 주머니도 2개가 달려 있었어요. 목에 끼워진 주사바늘을 통해서는 무통 주사액이 들어왔어요. 제가 몸을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라 그런지 다리에는 마사지기 같은 게 끼워져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엄청난 몰골로 중환자실 한켠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짜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건장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 살면서 큰 감기 한 번 안 걸려봤었던 제가 완전한 중환자로 둔갑해 있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수술 때 받은 마취가 풀려갈수록 전신을 후려치는 고통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수술 끝나고 첫날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대로 세상을 등지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제 뱃속에 든 모든 장기들이 제멋대로 뒤틀리는 감각이었어요. 좀비 나오는 영화에서 좀비떼한테 붙잡힌 채 산채로 백가죽을 뜯기고 장기를 모조리 파먹힌다면 딱 이런 느낌일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난날 살아오면서 제가 했던 고민들과 어려웠던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생각이 들면서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만을 바랐어요. 당장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장시간 받은 것이다 보니까 허리 통증까지 있었어요. 만약에 허리, 팔 같은 곳에 만성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장시간 수술을 받으실 시 그에 따른 후유증도 겪게 되실 거예요. 전혀 제 의지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아무런 말도 안 나왔어요. 극한의 고통에 물 한 모금조차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목에 뚫린 바늘에서 들어오는 무통주사요. 그건 주사액이 들어오고 나서 효과가 도는 건 1분 남짓이었어요. 저는 오가는 의료진이 보이면 무조건 빌었습니다. 온 힘을 다 쥐어짜서 말을 걸면서 빌었어요. 저기, 제발 저 좀 기절시켜 주세요. 제가 사정사정을 하니까 아주 강하다는 마약성 진통제를 놔주셨어요. 이걸 맞으면 약간은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대신에 길게는 1시간 정도를 가만히 쉴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마약성 진통제도 끊임없이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1시간이 지나고 효과가 떨어지면 저는 다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파서 잠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통이 허우적거리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있는 동안 제대로 지옥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윽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땐 콧줄을 제거하게 돼서 한결 편해졌지만 배는 여전히 아팠어요. 수술의 마취 후유증으로 폐가 찌그러져 있었고 수술을 받는 동안에는 장의 활동이 모두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노력해서 폐와 장을 활성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도 심호흡을 억지로 해가면서 폐를 움직이게 했고 장을 활동시키려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미음식조차도 고통에 덜덜 떨면서 먹었어요. 새벽 내내 구역질이 올라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잔 날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이었어요. 고통을 잠재운다는 기능 외에 그런 부작용을 달고 있었을 줄이야. 직접 환자가 되어 겪어보기 이전엔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몇 시간을 멈추지 않고 신물을 토하는 동안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을 극심하게 겪으며 사경을 헤맨 저였지만 그래도 보람된 순간은 있었어요. 제가 이 목숨을 건 수술을 감행한 이유를 보고 왔을 때였죠. 아버지가 무균실로 옮겨지기 이전에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때 찾아가서 뵀습니다. 몸에 소독을 하고 면회를 갔더니 중환자실 안에서도 격리실에 힘없이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곤 우셨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걸 보고 제가 이를 꽉 물면서 차오르는 눈물을 참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지금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아내고는 아버지 부디 힘내서 회복하시라고 그런 말씀만 드렸습니다. CT 찍고 피검사 후에 저는 아버지보다 먼저 퇴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거울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얼굴이 죄푸석하고 완전 누래져 있었어요. 집에 와서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이번 전날보다 몸무게가 6kg가 넘게 빠져 있었고요. 저는 평균 체중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라면 정말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자취방이 빌라 3층이었는데 계단이 전혀 가파르지 않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숨이 차더라고요. 한 번에 계단 2개씩 밟고 성큼성큼 올라가는 게 원래 제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2층에서 숨을 잠깐 고르고 다시 한 층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체력이 바닥치다니. 간이식 수술을 통해 간의 일부를 잃은 게 바로 이런 대가를 맞이하는 것이라는 걸 금세 느낄 수 있었죠. 한창 젊은 나이에 잃게 된 체력이었으나 저는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을 겪었음에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로 인해 제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더 살게 되셨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퇴원하시기 전까지 건강관리 열심히 했고 병원에도 가서 찾아뵀습니다. 저 퇴원할 때 아버지의 상태가 확 안 좋아졌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삶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갖고 버티신 덕분인지 다시 회복을 하셨어요. 누가 살려준 목숨인데 열심히 버텨야지. 죽을 힘으로 살아야지. 내 아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야. 걱정하는 저를 보며 아버지는 빙그레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죠. 평균적으로 수혜자가 입원하는 기간보다도 아버지는 조금 더 계셨어요. 한 달 조금 넘게 계시다가 드디어 저희가 학수고대했던 퇴원을 하셨죠. 정말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저질이 된 저의 체력도 그날만큼은 최고로 올라온 것처럼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저는 자취방에서 제 짐을 본가로 몇 개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아버지와 한동안 지낼 작정이었죠. 아버지는 번거롭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며칠만이라도 함께 지내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랑 둘이 TV도 보고 편하게 대화도 나눴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사실은 내가 유언장을 쓰려고 했어. 너에게 자마하지 못했던 말들, 그런 걸 적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삶을 이어가게 될 줄이야. 아버지는 간 이식 수술 얘기가 오가기 전 떠나실 각오를 하고 유언장을 쓰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 얘기에 저는 울컥했죠. 유언장이라니 생각도 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래오래 살아봐요. 저 결혼하고 자식 낳는 것도 꼭 보시고요. 그럼
아무렴 그래야지. 무사히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온 저희 부자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 저는 곧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 것에 제가 어렴풋이 눈을 떴다가 이내 신음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아버지 방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침대 위에서 아버지가 복통으로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저에게는 허둥지둥할 겨를조차 없었죠. 아버지를 보자마자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곁으로 다가가서 아버지를 살펴보는 건 그 다음이었죠. 보다 빨리 구급차를 타고 응급조치를 받기 위해 저는 옷가지랑 지갑을 미리 챙겨놨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복통으로 괴로워하시는 아버지를 힘겹게 모시고 집을 나섰어요. 마침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아버지를 구급차 안으로 모셨고 저는 같이 타서 얼마 전에 간이식 수술을 받으신 전적을 알려드렸어요. 구급차는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병원으로 출발했으나 아버지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신이 빠져서 계속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 이건 아닐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간 이식 후의 수명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이라곤 하지만 이건 너무 빨라도 너무 빨랐어요. 저는 아버지와 미처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죠. 허무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제 목숨을 걸고 간의 일부를 떼어내는 이식 수술을 감행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희 부자는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갑갑해져 왔어요. 아버지가 겪으신 엄청난 복통의 원인은 정식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퇴원 전에도 아버지는 복통으로 괴로워하신 적이 있었는데 설마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성 심장 쇼크가 일어난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아버지가 떠나신 마당에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였어요.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고 머리가 어떻게 되었던 것인지 계속 넋이 나간 상태로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터에서도 그랬고요. 공허하게 정신을 놓고 있던 저는 납골당에 아버지를 안치하고 나서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준비해간 사진 한 장을 품에서 꺼내어 아버지의 유골함 옆에 두면서 눈물 콧물을 사정없이 흘리며 울었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소고기집에서 한우를 구우면서 제 폰으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젓가락을 쥐지 않은 손으로 힘차게 V자를 그리며 환하게 웃으신 모습.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한 손에 고기 굽는 집게를 든 채 앞니를 드러내며 멍청하게 웃고 있었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었고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쌓아갈 수 없는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납골당에 아버지를 둔 채 돌아서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울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오롯이 저 혼자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 다시 회사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것도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저에게는 이제 숨이 막힐 만큼이나 벅찬 일로 다가왔습니다. 바닥을 친 건 간 이식 수술 후에 제 체력뿐만이 아니었죠. 정신적으로 망가져 있었어요. 저는 가끔 실성한 사람처럼 이상한 웃음을 흘려댔고 그런 제 자신을 느낄 때면 자괴감이 들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멀쩡히 출근을 했다가도 퇴근길에는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서 죽을까? 아니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이런 충동이 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홀가분해질 것 같았거든요. 단지 용기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수술을 한 후에 살아남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내던지기가 아까웠어요. 저는 자기 개발에도 인간관계에도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제3자가 절 본다면 단번에 우울증이라고 진단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그 정도의 객관화 능력 따윈 없었고 나중에 되어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기분이 되어버렸어요.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기르겠다는 초기의 배포는 온데간데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저는 그저 숨만 쉬면서 간신히 출퇴근하는 것에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무심하게도 흘러갔고 어느새 아버지가 허망하게 떠나신 후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의 유품들을 살펴보다가 그냥 나도 뒤를 따라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살아봤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삶을 이어가는 아무런 의미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저는 금요일에 퇴근할 때 저의 자리를 웬만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만약 주말에 제가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사무실 동료들이 덜 번거로울 수 있게요. 저는 햇살 좋은 토요일에 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으로 가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멍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서 있다가 다시 아버지를 모셔놓은 곳으로 가서 유골함이며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다가 다시 나와서 주변 풍경을 넋놓고 바라보는 것을 반복했죠. 혹시 이 근처 산에서 죽으면 얼마만에 발견되려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난 혼자니까 죽으면 무용고자로 남겠네. 냉엄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나서는 씁쓸한 웃음과 함께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란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은 걸 보면 알만했으나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그런 쓸데없는 궁금증을 다시 품고 있었어요. 저에게 다른 가족은 전혀 없을 테였으니까요. 아버지, 저 이제 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버지를 뵀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렸어요. 가겠다는 문장은 중의적이었어요. 납골당을 나간다는 말과 아버지 곁으로 가겠다는 말을 저는 동시에 한 셈이었죠. 젖은 눈가를 소매로 훔친 제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가면서 입구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사람을 지나쳤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제 아버지 성함 석자가 들리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놀라서 돌아봤죠. 방금 전 제가 지나쳤던 웬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번듯한 차림새로 곧게 서 계신 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사진에 들어있던 아들이 맞는가? 그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가 재차 놀라 눈을 치켜 떴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신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내가 그쪽 가렙이 되는 사람 같으오. 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분명히 조실부모 하셨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듯 합니다. 한동안, 아니, 너무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았지. 그 말씀에 제 심장이 정말 멎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 무슨 뜬금없는 상황인지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드디어 정신을 놔버린 건가도 싶었죠. 저에게 다가온 할아버지께서는 품 안의 지갑을 꺼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 찍은 남학생의 사진이었죠. 의문스럽게 확인했던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뜯어보고 나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맞는데요? 제 아버지 얼굴 맞아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할아버님께서...
할아버지께서 잠시 안경을 벗으시더니 손으로 젖은 눈가를 연신 문지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주름진 손이 저의 손을 맞잡아 왔고 저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저는 부끄럽게도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간청 하에 이끄는 손길을 따라갔어요. 안내하신 차로 다가갔더니 운전석에 기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지방의 시골 동네에 혼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머뭇거리다가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 차로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고급 세단을 제 소박한 중고차로 뒤따르며 주소지를 향했어요. 가면서도 계속 얼떨떨했어요. 현실 감각이라는 게 떨어져서 거의 몽롱한 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도착해보니까 한적한 동네에 웬 커다란 주택이 있는 거예요. 혼자 살기에 큰 데는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이러고 산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제 눈에는 으리으리한 저택으로 보이는데 할아버지께선 여길 아담한 집이라고 묘사하시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어색하게 할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삶을 끝낼 작정을 하고선 집을 나섰었는데 몇 시간 후에 평생 제가 그 존재를 알지도 못했던 할아버지를 만나 거처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내어주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집이 아늑하고 넓었는데도 당초에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서 계속 찻잔만 내려다보길 반복하고 있었죠. 이윽고 숨을 고르신 할아버지께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문득 할아버지의 기름한 턱이 저희 아버지의 얼굴형과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느릿한 말투로 저에게 지난 사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대체 어쩌다가 이토록 멀쩡히 살아계신 분을 제가 일평생 알지 못하고 살아오게 된 것인지 궁금증이 치밀었던 저는 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에게 다른 가족은 없다고만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이 상황이 아직도 충격적일 따름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친모께서는 출산 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후 어린 아버지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 부인으로 맞이한 할머니 사이에서 자식도 보셨고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에게는 원래 5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동생이 존재했다니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고등학생 때 술에 취해서 실족사를 당해 요절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싶어 했는데 마침 아버지가 그런 동생에게 술을 몇 병 사다 줬던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된 아버지는 집에서 분노와 원망의 화살을 받는 당사자가 되었대요. 그 후로 집에서 계속 겉도는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할아버지의 소견에 따르자면 웬 어림도 없는 술집 여자랑 아버지가 결혼하겠다며 나왔다고 해요.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난 애당초 오로지 피덩이 같은 내 자식을 위해 새 장가를 덜었던 거야. 난 돈은 그런 대로 버는 놈이었지만 자식을 키워낼 재주는 없는 남자였으니까 아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었지. 이런 내 마음을 내 자식은 알아주지 않았어. 거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 이복 동생까지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은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했어. 그 결혼을 한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으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감정이 격해진 채로 싸웠고 완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해요.
옆에서 할머니가 말리셨는데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휘두른 팔에 맞으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코피를 줄줄 흘리시며 주저앉은 걸 본 할아버지가 극대노하셔서 아버지를 향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자식으로 생각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글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더군. 죽더라도 우리를 찾지 않겠다면서 짐가지를 챙겨가지고는 영영 집을 떠나버렸어. 충격에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서 나를 부축하고 구급차를 부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런 광경을 보고도 떠나버린 놈이었다. 가히 경악스러운 전말이었습니다. 저는 혼돈에 휩싸인 채 할머니의 악화된 건강 때문에 고민하다가 캐나다행을 결심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저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은 후 무료한 일상을 달래고자 작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할머니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끝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생애 마감을 조국에서 하고자 캐나다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바로 아버지 생각부터 나셨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 그때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버렸던 것이 후회된다고, 사실 자기 친자식을 아버지가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속으로는 원망을 품고 살았다고,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찾으신 할아버지는 이내 충격적인 비보를 접하게 되셨죠. 이미 명을 달리한 뒤였으니까요. 그걸 아시곤 몇 날 며칠을 시름시름 앓으셨대요. 납골당에 제가 남기고 간 아버지와 제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에 잠기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 당신의 핏줄이 남아있는 걸 보고 깊은 고민에 빠지셨던 거죠. 그리고 모든 결심을 마치신 후 저를 찾고자 하셨대요. 몇 주만 기다리면 아버지의 기일이라서 그때 납골당을 들른 후 저를 찾아갈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일 당일에 납골당에서 마침 저를 마주치셨던 거예요. 바람이 있다면 부디 가족으로서 너와 지내고 싶구나. 네 할애비로서 이제나마 도리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련? 너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에서 유일한 가족이라는 걸 듣고는 서럽게 울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가족이 남아있다는 것에 얼마나 위안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만약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면 바로 이 이야기를 적으셨을 거라 생각이 됐어요. 숨겨진 가족사를 말이죠. 저는 그간 제가 살아온 이야기, 아버지와 있었던 일, 간 이식 수술까지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으시곤 손으로 눈가를 가린 채 한참을 우셨습니다. 내 남은 재산을 다 너에게 주고 싶다. 일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너에게 넘기고 떠날 거야. 난 이제 단 10원 한 장에도 욕심이 없다. 내가 내 아들에게 베풀었어야 마땅할 것을 네가 희생해 주었으니. 저는 눈물바람이었던 도중에 할아버지의 말씀에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결심이 확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신 후 저를 찾으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함께 풍족한 미래를 누렸을 텐데 안타까움이 솟아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제 손을 잡아주시며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정말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퇴사를 했고 새로운 집에서 편안하게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지내고 있어요. 마음씨 따뜻한 여자친구도 새로 사귀게 되었고요.
결혼 생각이 있어서 얼마 전엔 할아버지에게도 보여드렸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와는 금세 가까워졌죠. 아무래도 가족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저에게 기댈 가족이 아직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한 생활입니다.